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호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동네형 임브로입니다. 구양신공을 터득한 김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불로장생하고 싶은 손작가입니다. 네.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아니, 그냥 하는 말이지. 예비군 갔다 왔어요? 갔다가 중간에 나왔어요. 어떻게 중간에 나와?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 그러면 그거 수료한 걸로 해주고. 아니야. 동원이에요? 동원. 아, 진짜 싫겠다, 어떻게. 너무 싫어. 근데 왜 아직도 예비군? 장교 출신. 장교 출신이죠. 근데 정말 깜짝 놀란 게 예전에 군목으로 있을 때 같이 이제 인접한 사단 후배 목사님인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예비군을 저도 그 부대 처음 이제 배정을 받았고 그분도 올해부터 거기 배정을 받았는데 원래 이 기간이 이제 저기 예비군 하는 기간은 아닌데 이제 늘쳐진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인사를 하길래 예 반가워요 그러고 막 되게 인사를 했는데 저보고 잠깐 이쪽으로 와보래요. 그랬더니 가방에서 무땀 있다. 아 진짜? 진짜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래서 사인해달라고. 대박. 너무 웃겨가지고. 반가웠겠다. 근데 제가 몇 명 봤어요. 예비군 가서 읽으면 그렇게 괜찮은가 봐요. 베스트셀러잖아.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묻고. 그치. 아니야. 우리 원래 9월까지만 해주기로 했는데. 그러게 은연중에 제가 또 홍보를 해봤어요. 요새 순위가 좀 떨어지니까 우리 손셀럽이 많이 떨어졌죠. 약간 네. 좀 조마조마해가지고. 또 좋을 이렇게. 줄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질투의 화신 김샤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 손셀럽의 순위가 떨어져서. 댓글 읽어주시죠. 올은임님, 선떠라무 시청입니다. 떠람대오에서 이야기해주신 내용들, 대사들이 나올 때 너무 반갑더라고요. 떠람대오를 들을수록 신앙, 신학, 책, 스포츠, 영화, 거기에 드라마까지 제 안에 폭이 넓어지는 느낌이에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떠람대오 화이팅! 하고 비밀의 숲 오프닝 TV 사진을 첨부하셨어요. 말 똑바로. TV가 굉장히 크네요. 그러게요. 아무튼 저희가 여행을 하면 그 여행지 가보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책을 추천하면 책을 사보시고, 드라마 추천하면 드라마를 보시니까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저. 어제 그 방송 보니까 JTBC에서 GOD도 산티아고 순례길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방송을 들었나 보지? 떠람대오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네. 내 영향력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넘어가십시오. 네. 그리고 꿈씨써니 고님, 장기려 박사님의 분명한 소명과 소신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점점점. 소명도 어느 정도는 은혜가 부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소명을 소신과 원칙으로 끝까지 지켜간다는 것이 저처럼 조금 흐릿한 사람에게는 탐복할 자극이 되네요. 어른 에피소드 덕에 어렴풋이 알았던 분들 잘 알게 되어서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네. 그리고 PEH337님. 비밀의 숲 작가는 이수연 작가랍니다. 웃음. 드디어 저의 전문 분야 드라마 시리즈가 시작되는군요. 너무너무 기대되고 저도 수다에 너무 끼고 싶을 정도예요. 호호호. 떠람대오 흥하라. 네, 감사합니다. 드라마 좋아하신다니까 너무 반갑고요. 특히 오늘 소개할 그 드라마에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드라마 좋아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꼭 이 방송 함께 해주세요. 네, 팟빵 떠람대오 댓글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달아주시면 매주 목요일에 두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컨베이지에서 향초를, 너를 변하게 해줄게,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시그니처 2인 이용권을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6개월간 새로운 협찬사가 함께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내 것이라 유아마인 그 말씀의 기업 메디마인에서 천연 순식물성 마스크팩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6개월간은 총 3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팟빵 떠람대오 공지 게시판과 자료실 게시판에 더 자세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댓글을 다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 저희가 골고루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나름 노력을 했잖아요. 협찬사가 늘었으니까 또 자주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도 또 한 번의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팩
진짜 좋아요. 아, 마스크팩이에요? 그 여러분들 것도 하나씩 있는데 제가 이따 드릴게요. 아, 이렇게 붙이는 거. 네, 저도 일주일에 이번에 두 번 근데 피부가 했는데. 좋아 보이네요. 그러게. 네, 저 피부 원래 좋은데 더 좋아졌어요. 원래 좋아요. 네. 좋겠다. 좋겠네. 축하드립니다. 한번 써보세요. 팟빵 공지 게시판에서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팟빵에서 에피소드 후원을 해주셔도 되고요. 공지된 후원 계좌로 싸주셔도 됩니다. 이번 주에는 곽원균님, 박은혜님, 게르솜님께서 후원 계좌에 입금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인생은 드라마 임브로가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방송이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방송 업데이트 됐네 하고 클릭할 때 아마 반드시 청취자분들도 제목을 보시겠죠. 엥?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이 제목이 이게 뭐야? 그러고도 클릭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혼자? 여기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 자신감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임브로가 소개할 바로 그 드라마는 의천도룡기입니다. 의천도룡기. 제목은 의천도룡기. 장르는 무협입니다. 무협. 중국 무협이. 예, 중국 무협. 그래서 중드죠. 중국 드라마. 근데 이게 옛날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홍콩 드라마고요. 언제 나온 거예요?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이게 굉장히 길어. 그래서 뒤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사실 이제 중드라기보다는 아시아의 드라마. 그리고 이게 동양의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 주장으로. 전문가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방송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제 크게 세 단락이에요. 첫 번째는 그 원작과 원작자에 대해서. 이 의천도룡기가 원작과 원작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두 번째로는 이제 드라마에 대한 정보와 배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서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또 네 단계로 나누어서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원작과 원작자. 의천도룡기 드라마가 있고, 또 원작이 있고, 그 원작자가 있는데, 이 원작자의 이름은 김용입니다. 선도사님? 아니요. 그냥 김용이야, 김용. 이름은 김용. 외자예요, 외자. 네, 외자. 우리나라 용. 사람이에요? 아니요. 중국 사람이에요. 나는 계속 우리 채팅방에서 김용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쓴 게 왜 중국 드라마가 됐지? 아니요. 중국 사람이고요. 1924년생인가 그래요. 근데 성이 김이에요? 말씀을 드릴게요. 별명은 신필이에요. 그 다음에 본명이 있는데, 사람들 본명은 잘 모르는데, 본명은 사량용이에요. 근데 왜 사량용인데 필명이 김용이에요? 마지막에 용자가 그 종 있잖아. 그 금속으로 된 종, 벨, 띵 치는 거. 그거 종자가 쇠금에다가 떳떳할 용자를 같이 쓰면은 그게 종용자인데, 그거를 파자해서 나누어서 금자와 용자로 나누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김용이라고 하는데 사실 중국에서 봤을 땐 금용이에요. 금용. 김용. 지금까지 모든 에피소드 중에 가장 자신만만하게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그럼요. 있을 것 같은 짧은 아우라가 지금 느껴져요. 나 한 달 동안 여기에 사로잡혀서 살았어. 막힘이 없어 지금. 나 사실 지난주에 비밀의 숲 얘기할 때 중간에 치고 들어가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서 막 정의 있는 의천도룡기로 하는 것이다. 장무기가 하는 것이다. 막 입이 너무 간지러웠는데. 어쨌든 김용이 작가고요. 1924년생이고 중국 태생의 언론인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되게 독특한 게 훈장을 받았는데 프랑스에서 레종 드네르 훈장을 받았고 영국에서 대영제국 훈장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베이징에 있는 대학들 이렇게 명예교수뿐만이 아니라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도 명예교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홍콩에 반환되기 이전에 홍콩의 언론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명보라는 일간지의 편집장인데 자기가 편집장에 대해서 일간지를 매일 내는데 데일리로 내는데 이게 잘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잘 팔렸으면 좋겠다 해서 뭘 할까 하다가 편집장이 직접 거기에다가 그 일간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그 무협지를 이제 쓰기를 시작을 한 게 이게 너무 잘 나가는 거야. 약간 그거 보려고. 웹툰 그래서 원래는 이게 잘 나가면서 여기저기 다른 일간지들에도 싫다가 나중에는 자기 일간지에만 이제 독점으로 게재를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원래 이제 언론인인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면 손석희가 무협지, 판타지 소설 이런 거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자기가 조금 자괴감이 느꼈는지, 왜냐면 자기는 언론인인데 무협 소설 작가로 더 유명해지니까 16편을 쓰고서 절필했어요. 16편만 쓰고서 절필하고 그다음부터는 쓰지 않게 됩니다. 3대 판타지 세계관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었는데 임브로가 생각하는 3대 판타지 세계관은 첫 번째는 R.R. 톨킨의 반지의 제왕의 세계관이 있고 그래서 이제 서양에 있는 전설들과 설화를 모아서 만든 판타지 세계관 톨킨. 두 번째로는 마블의 MCU,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있고
세 번째가 우리 김용 월드가 있어요. 김용의 무협지 세계관. 그래서 이거 찾으실 때 김용으로 찾아도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매니아들은 김용 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R.R. 톨킨이 소설을 쓸 때에 그 세계를 조성해 놓고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하듯이 김용의 소설의 힘도 어디에 있냐면은 실제 역사에다가 자기의 어떤 판타지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세계를 하나를 조성을 해요. 그 세계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즐기게 되는 것이죠. 김용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 역사적인 사실에다 판타지 요소를 가미해서 동양의 역사, 종교, 철학 등의 동양의 인문학이 거의 총망라되어 있다. 진짜로. 동양의 역사와 종교와 철학과 인문학이 그 김용의 소설에는 총망라가 되어 있어요. 16권인데요. 그럼. 한 권에도 다 집대성돼 있어. 다 들어가 있어. 장난 아니야. 제가 일부만 보고 왔거든요. 네. 드라마? 밀가루 뿌리니까 사람이 죽고 막 이러던데 어디에서 인문학적인 것을 건져 올려야 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자기가 무술 문파들이 있어. 만약에 무술 문파들이 있으면은 그냥 싸움 잘하는 문파들 그냥 이름 붙여가지고서 만든 게 아니고 실제로 존재했던 어떤 도교적인 사료를 가지고서 중국 무술 문파 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당파, 전진파 이러면 이제 도교에 실제로 있었던 애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유교의 영향을 받은 또 문파가 있고, 그래서 무슨 경전도 이렇게 막 어떤 시 같이 써놓고, 그다음에 소림사 같은 경우만 해도 불교고 그런 식으로 역사와 철학이 총망라되어 있다는 것. 그다음에 중국이랑 대만에는 대학교에 실제로 김용 학과가 있어요. 김용과. 그래서 김용을 전공으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이 중국 문화권에, 중화 문화권에 수두룩해요. 그래서 지금 김용 얘기만 하자고 해도 시간이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김용이 쓴 작품의 가장 대표적인 게 영웅문 3부작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영웅문 3부작. 벌써 제가 김용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것만으로 30대 중반 이상의 남성들이 인물에게 열광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인물은 대단하다. 나 진짜 태어나서 처음 들어. 진짜? 진짜? 김용의 선교사님 많이 들어봤는데 김용은 처음 들어. 무협지 하나도 안 봤어? 고려원에서 나온 영웅문. 테레비 광고도 나오고 그랬었었는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 저는 그때 성경밖에 안 읽어가지고. 잘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 김용 아저씨 때문에 학원을 다녔어요. 예? 용돈도 받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의천도령기 얘기할 때는 못 알아들었는데 이게 영웅문이다 했을 때 제가 알아들었잖아요. 예. 영웅문이 의천도령기예요 이렇게 했었는데 저 어릴 때 한창 90년대 그 책대여점이 한창 막 할 때 저희 맞아. 엄마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고 자영업에 뛰어드시면서 책대여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잘 나갔던 책이 영웅문이거든요. 퇴마록이랑. 근데 제가 약간 가물가물해가지고 엄마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방송 전에. 엄마, 우리 책대여점에서 제일 잘 나갔던 게 뭐였지? 김용의 영웅문이지. 그래서 재밌어? 그때 너무 재밌다고. 엄마는 다 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 문화의 어떤 적대적인 아버님께서 문화를 향유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적대화하시는. 적대화했고 문화는 사탄이다. 굉장히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엄격하셨던 그 아버님께서 김용의 비디오를 하루에 5편씩 무협 비디오. 5편씩 보시고 제가 그거를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보고 그래서 이제 원작이 영웅문 3부작. 이제 원래 명칭은 사조 3부곡이고요.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고려원에서 나온 영웅문 3부작으로 더 유명하죠. 이 고려원에서 나왔는데 그 당시에 라이센스가 없이 일명 해적판으로 나왔대요. 나도 이거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어. 라이센스 없이 그냥 나왔는데 원래 그때는 다 번역본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왔었다네. 그러다가 고려원이 도산을 하면서 이거를 김영사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가지고서 다시 재발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전에 영웅문이라는 한국식의 이름이 아니라 사조 3부곡이라는 정식 명칭을 이제 가지고 와서 사조 3부곡 3부작. 그래서 1부가 사조 영웅문, 2부가 신조협력, 그 다음에 3부가 제가 오늘 소개할 의천도룡기. 그게 제일 재밌어서 소개하는 거예요? 사실 소설 원작으로 봤었을 때는요, 1부가 제일 재밌어요. 사조영문 제일 재밌고, 그 다음이 2부, 신조협력. 이제 신조협력 같은 경우는 외파리가 주인공인데, 외파리 검객인데, 신조협력. 매를 타고 다녀요. 엄청 사람만큼 큰 매를 타고 다녀. 신조. 그래서 신적인 새. 신조협력이야. 신조현명 어디서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엄청 유명해. 포청천에도 나온 것 같아. 거긴 안 나와요. 시대가 달라요.
머털도사 이런 데서도 다 새 타고 다니잖아요. 그치. 제 고등학교 때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 신조염녀의 남자 주인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자 주인공 소영녀. 그쵸. 그 어떤 절세미인의 어떤 대명사. 지금 30, 40대의 남성이 소용녀라는 단어를 들은 것만으로 가슴이 뛰고 있어요. 울렁여요. 소용. 어떤 스타일이에요, 여자가? 아니, 왜냐면 저 무협 만화는 좀 봤는데, 무협 만화에 나오는 여자들은 전부 다 야한 여자거나, 야한 옷을 입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야한 옷을 입고 있고 되게 순수한 여자. 완전 순백의 그런 어떤, 여자예요? 네, 그치. 네. 이분이에요? 선녀 같은 여자예요? 아니 어차피 소설인데 어떻게 생길지 모르고요. 이미지가. 버전마다 얼굴이 바뀌어요. 그 신조염녀에서의 소용녀에 대해서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나온 소용녀 역할에서 가장 각광을 받아서 중국 전체에서 빵 뜬 여자가 유혁비입니다. 그렇죠. 송성원이랑 뭔지 알겠지? 왜 유혁비인지 알겠지? 근데 굉장히 어울려요. 유혁비는 그치. 굉장히 어울리는 상이에요. 소설에서 구현하는. 그 무협지 매니아들 사이에서 소용녀 그러면은 거의 유혁비로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피가 막 들끓네요. 갑자기. 알겠습니다. 원작은 1부, 2부, 3부 이 순서로 재미가 있는데 드라마로는 사실 3부가 제일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의천도룡기 드라마에 대한 정보와 배경 설명을 드리면 3부는 흔히 하는 말로 3부는 1년마다 리메이크되고 의천도룡기는 1년마다 중화문화권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40편짜리가. 2부는 2년마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부는 3년마다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원작 1부가 제일 재밌는데 드라마로는 3부가 제일 많이 만들어지나요? 3부가 드라마적인 요소가 제일 강해요. 예를 들면 1부 같은 경우는 고수들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동사, 서도, 그래서 동쪽에도 고수가 있고 서쪽에도 고수가 있고 남제, 북계 그래서 이렇게 사방향으로 고수가 한 명씩 있고 그 가운데에 고수가 있고. 저한테 되게 익숙한 세계관이에요. 저도 학원물을 보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중학교 때 동서남북에서 짝 먹었던 애들이 그치. 한 고등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무협을 다루잖아요. 그런 식으로 4대 천왕 이런 구도가 1부에 있는데 3부에는 그냥 하나예요. 무림정종, 장삼봉, 그다음 그 뒤를 잇는 장무기 이렇게 해서 드라마적인 요소가 강하다 보니까 소설로 봤었을 때는 1부가 재밌는데 그리고 의천도룡기가 그 치정관계라 그래서 그쵸. 그게 많아요. 얽히고 설키고도 엄청 많고 네. 삼각관계도 있고 1부는 그런 그 어떤 애정관계가 강렬하지 않고 2부는 한 커플의 어떤 지고지순한 사랑이라면 3부는 좀 남잡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모든 여자가 장무기를 다 좋아해. 왜 남자들이 좋아하는지 알겠지? 모든 남자. 로망이군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시면 한 3마디 이상 말을 섞은 여자는 장무기를 좋아해요. 주인공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남자들이 드라마에 여기 이제 열광을 하는 것이죠. 의천도룡기 같은 경우 하도 자주 리메이크를 되다가 보니까 최고작으로 꼽히는 것들이 있어요. 의천도룡기는 최근에는 2018년 올해도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1년마다 나온다고 봐야 돼. 근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이제 한 4, 5년 단위로 들어오는데 제가 제일 최근에 봤던 건 2009년도 판도 봤어요. 형편없습니다. 형편없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천도룡기 최고 버전이 언제입니까? 그러면은 하나같이 꼽는 게 두 버전이 있는데 1980년작과 2003년작이 있어요. 나 태어나기도 전. 그때 우리 카톡에다가 86년작이라고 해서 나 86년작 거 다운받았어. 그래서 제가 오늘 1986년작을 소개를 할 겁니다. 뭐야. 이 앞뒤로 뭔가 엄청 탄탄한 수비? 저는 두 개 다 봤어요. 2003년작도 봤고 1986년작도 봤는데 어쨌든 이 무협 세계에 대한 고수들은 하나같이 1986년작이야말로 최고의 의천도룡기다. 아니 아까 80년이라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했군요. 근데 다 굉장히 유려하게 받아치는 줄 알고 1986년작과 2003년작이 있는데 최고는 1986년작. 내가 작가 잘못 말한 거랑 똑같은 거네. 제가 둘 다 봤는데 최고를 꼽으라고 하면은 이제 1986년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드라마는 의천도룡기 1986년판입니다. 이게 몇 부입니까? 40부작입니다. 근데 어렵지 않은 게 한 편에 40분이에요. 40분 정도고 오프닝 음악 빼면 한 30분. 오프닝이랑 뒤에 음악 빼면은 한 30분 정도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감이 있고요. 주연 배우는 깜짝 놀랄 거예요. 주연 배우가 양조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양조위의 앳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연 배우는 양차오웨이, 양조위가 주연 배우고 양상호의 여자 배우는 여미한이라는 배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둘이 실제 연인이 되기도 해요. 양조위가 새끼에 나온 그분이에요. 그쵸. 어. 어쨌든 지금 중국 배우 중에서는 최고잖아요. 근데 이제 양조위가 너무 잘 늙었죠. 그쵸. 너무 멋있게 늙었어. 사실 디카프리오보다 더 잘 늙은 것 같아. 앳된 모습보다 지금이 더 멋있는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양조위의 아버지 역할이 이제 주인공이 양조위가 장무기를 맡았고 장무기 아버지가 이제 장취산이라는 이름인데 그 장취산 역할을 누가 맡았냐면은 임달화라는 배우가 맡았어요. 임달화가 누구지? 그 왜 우리나라 한국 영화 중에 도둑들에서 김혜숙 씨랑 맞췄던 그 되게 멋있는 중국 배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중국 홍콩 영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임달화가 양조위의 아버지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 그래서 양조위를 보고 싶어서 한 1, 2부 정도까지 보면은 되네요? 아니요. 10부가 넘어야 양조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양조위를 보고 싶으시면은 10부부터 보시면은 양조위를 볼 수 있어요.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는 무림의 최고수가 되어도 사는 건 맘대로 되지 않는다. 이게 이 드라마의 주제의식입니다. 자, 내용 설명. 제가 4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프롤로그입니다. 프롤로그는 주인공 장무기가 등장하기까지의 배경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3개의 장면으로 제가 나눠봤어요. 그래서 프롤로그 장면 1, 밤이에요. 그래서 달이 어스름해요. 달빛이 매화나무에 착 내려앉았어요. 한 백발의 노인이 긴 도포를 입고서 정원을 탁 걸어요. 근데 이제 근심에 쌓인 듯이 이 노인이 수염을 막 어루만지는데 이 노인의 이름이 바로 장삼봉, 무림정종 장삼봉입니다. 장삼봉은 중국의 실제 인물이고요. 중국 도교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중국의 무당산의 무당파, 도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무당파를 세운 시조이자 장문인이고 아무리 무술을 몰라도 이건 아시겠죠. 태극권. 중국의 태극권 있잖아요. 실제로 태극권을 만든 게 장삼봉이에요. 실제로 장삼봉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의천도룡기에서도 장삼봉이 태극권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장삼봉이 근심에 쌓인 듯이 저녁에 이렇게 수염을 만지면서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기를 모아요. 기를 모으더니 밤 하늘에다가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밤 하늘에다가 시를 씁니다. 24자로 된 시입니다. 무림지존, 보도도룡, 호룡천하, 막감부종, 의천불출, 수여쟁봉. 무슨 뜻이냐면 무림지존 보도도룡, 도룡도를 가진 자가 무림의 지존이다. 호령천하 막감부종, 천하를 호령하니 감히 따를 자가 없도다. 의천불출 수여쟁봉, 의천검이 나타나지 않으니 그 누가 덤빌 수 있으랴. 여기서 이제 나타났듯이 도룡도를 가진 자가 무림의 지존이고 의천검이 나타나지 않으면 덤빌 수가 없다. 그래서 의천도룡기는 그 당시에 최고의 천하의 보검인 의천검과 도룡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의천검이나 도룡도를 가지면 천하제일의 고수가 될 수 있다는 소문이 그 강호에, 중원에 쫙 퍼져요. 그 검을 가진 사람이 아무 능력이 없어도 검을 가지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어야지. 그치. 검을? 다룰 수 있어야 되지. 그리고 그 정도의 무공이 없으면 그 검을 가질 수도 없어. 뺏을 수가 없고.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무공의 그 어떤 상하, 그 고절을 막론하고 다 이 도룡도와 의천검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검 능력 자체도 있는데 약간 내러티브가 부여됐다 그래야 되나? 마치 그게 뭐예요? 나한테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그 검을 소유하면 마치 없던 능력이라도 생길 것 같은 마치 뭐 인삼 먹으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을 그런 식으로 투영을 하니까 저거 검을 쟁취하면 어쨌든지 어떤 전설적인 뭔가 구현될 거다라는 믿음 안에서 쫓아다니고 실제 그 저기 소설 안에서는 그 의미 이후에 또 뭐가 있는데 있어요. 그건 뒷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야 무슨 그 도룡도 가서 뭐해? 근데 사실 어떤 욕망의 대상이란 건 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로또가 돼. 그 사람은 20억을 관리할 수 있는 매니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갑자기 수십억의 돈이 있으면 갑자기 행복해지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도룡도인 거예요. 제가 진짜 높게 평가하는 그 만화 중에 바사라라는 만화가 있어요. 바사라? 그게 일본의 약간 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서 검 4개를 모아야지 통일을 할 수 있다. 약간 이게 이제 전체적인 맥락인데 저는 약간 그거에 대해서 항상 예전부터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검이 뭔데? 쇠붙인데 그게 어떻게 전국 통일을 하는데 힘을 줄 수 있는가? 근데 거기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인공이. 검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이것을 모으면서 그 정신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고. 일본스럽다. 그래서 약간 이 장치에 내가 너무 빠져가지고 이렇게 완벽한 세계관이. 의천도령기는 그러지 않아요. 도령도만 가지고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장무기가 나뭇가지로 다 이겨요. 이 장산봉이 이 도령도에 대한 시 24자 이게 계속 나와요. 드라마 내내. 무림지존 보도 도령 그래서 계속 나와요. 네. 이 장산봉이 길을 모아서 시를 쓰는 모습을 뒤에서 한 제자가 지켜보고 있어요. 장산봉에는 무당 7자, 무당 7협이라고 부르는 7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5번째 제자가 이거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바로 장취산입니다. 이 장취산이 바로 주인공 장무기의 아버지예요. 아까 얘기했던 임다라가 예. 얼마나 드라마를 봤는지 발음이나 이런 게 약간 중국어로 발음하는 그러니까. 나 지금 막 장쥐산 중국말이 들리는 것 같아. 다그 귀에서. 깜짝 놀라 장쥐산하고 길어지네. 이게. 오링친하 막 들리는 것 같아 지금. 얼마나 빠져 있었으면. 아, 너무 웃기다. 프롤로그 장면 2. 산 중턱에 천하의 고수들이 모여있어요. 각 문파의 고수들이. 왜냐하면 천흥방이라는 문파에서 도령도를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확실하게 여겨서 자기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고수들을 이제 한 자리에 불렀어요. 천흥방은 응이 이게 매응자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매를 섬기는 그런 문파인데 얘네가 사파예요. 그 무림에는 두 가지 구도로 나눠져 있는데 정파와 사파가 있어요. 마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교는 사파에 속해요. 그래서 약간 악랄하고 안 좋은 수법을 쓰고 약간 정직하지 못하고 개성이 넘치는 애들이 사파고 올고된 애들이 이제 정파에 가깝죠. 그 이제 천흥방은 사파고 은시일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청정이 방주고 뭐 은야왕, 은소소. 근데 다른 이름 알을 거 없이 은소소라는 이름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은소소가 장취산, 이전에 말씀드린 장취산이랑 만나서 결혼을 해서 주인공 장무기를 낳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도령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천흥방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서 있는데 거기에 이 은소소가 장취산을 데리고서 그 천흥방이 도령도를 가졌다는 걸 드러내는데 이 산에 장취산을 은소소가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은소소가 장취산을 좋아했거든. 그래가지고 데리고서 오게 됩니다. 각 고수들이 이제 모여서 싸워요. 내가 도령도 가질 거야. 뭐 내 거야. 근데 천흥방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지금. 천흥방이 제일 세. 그래서 사실 자기보다 약한 애들만 불렀어. 다 우리보다 약하니까 우리가 가져도 되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산을 부수면서 웬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우와 하면서 산을 부수면서 굉장히 덩치가 커다란 어떤 금발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 이름이 바로 금모사왕 사손입니다. 금모사왕 사손. 금모는 금발. 그 다음에 사왕은 사자왕이라는 뜻이에요. 백인이에요 원래는. 맞아요. 그 서역이라고 서쪽에서 온 백인인데 등치도 되게 크고 금발의 백인인데 그래서 금모사왕. 왜 사왕인가요? 사자왕이에요. 그래서 사자후를 발하거든요. 그래서 우와 하면은 사람들이 고막이 터져. 정신이 나가. 죽어 심지어. 내공이 약하면 죽어요. 그치. 네. 내공이 약하면 금모사왕 사손이 사자후를 우와 했는데 내공이 약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건 귀를 막고 있으면 또 살아요. 그렇지. 근데 어떻게 내공으로 이게 올리는데 귀를 막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이어폰 꼽아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사자후의 방어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모사왕 사손이 산을 부수면서 등장을 해서 웃겨 이게 웃겨? 이렇게 재밌는 게 웃겨. 이 도령도는 내가 가져가겠다. 그랬더니 왜 네가 갖겠냐 덤볐더니 금모사왕 사손이 세. 덤비는 귀요미들을 단숨에 다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서 내가 이 도령도를 가지고 간 것에 대한 소문을 퍼뜨릴 수 있으니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한 명 한 명한테 너는 왜 죽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면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 죽이겠다 그랬더니 드디어 그 무당 칠협의 그 정직한 장취산이 딱 등장을 해요. 장취산, 대협, 그러시면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사손, 그러면 너가 죽어라. 장취산, 제가 죽어서 이들을 살려주신다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사손, 네 놈은 그래도 쓸만하구나. 너만 살려주고 다 죽이겠다. 장취산, 그럼 저랑 대결을 하시죠. 사손, 좋다. 그래서 장취산과
사손이 이제 대결을 하는데 사손이 어떤 대결을 할까 그랬더니 절벽에다가 실을 쓰는 대결을 하자. 그래서 장취산이 경공을 사용합니다. 경공이란 무엇입니까? 경공이란 공기를 차고서 나르는 기술이죠. 경공술이라고도 하는데 장취산이 경공을 사용해서 붕 뜨더니 절벽에다가 자기가 가진 검으로 24자 아까 그 무림지존 보도도룡 그걸 이제 쫙 쓰는 거예요. 쫙 써요. 그리고 탁 내려오니까 사손이 역시 너는 시를 잘 쓰는구나. 내가 졌다. 그러니 너와 네 여자친구 은소소는 살려주고 다 죽이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귀마개를 줘요. 귀를 막아라. 아까 얘기했지. 그래서 장취산과 은소소가 귀를 막으니까 이 금모사왕 사손이 우하 하면서 우하하하 하면서 사자후를 발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으아 하면서 고막에 터져서 다 이렇게 실신을 하게 되고 풀어준다고는 했지만 도룡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행방을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장취산과 은소소를 납치해서 배를 타고서 무인도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롤로그 장면 2가 끝. 프롤로그 장면 3. 배를 타고서 사손이 장취산과 은소소를 납치해서 들어가게 된 그 무인도 이름이 빙화도예요. 빙화도에 이게 들어가게 됐는데 장취산은 굉장히 올곧고 정직하고 신의를 목숨같이 여기는 그리고 굉장히 순진해요. 그다음에 그 결혼하게 되는 은소소는 사파잖아. 악랄합니다. 간사하고 꾀가 많고 근데 또 어쨌든 정은 있고 신의도 지키는데 어쨌든 사파 출신이라 그런지 굉장히 간사하고 꾀가 많아요. 은소소가 보니까 사손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해. 얘가 이제 원한 관계가 있거든요. 뒤에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사손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목숨이 위태할 수 있겠다 그래서 독침을 날려가지고 사손의 눈을 멀게 해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나중에서는 이 무인도에서 또 친해져요. 이 사손이 대인이야, 호인이야, 뭐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고 이 셋이 친하게 그 무인도에서 이제 친하게 지내요. 자기 눈을 그렇게 멀게 했는데 괜찮다 그래. 그럼. 그 전에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그치. 죽이려고. 내가 또 미쳐서 그랬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 중원의 그런 대협들은 이 정도의 호연직이 다 있어. 호연직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협이지 뭐. 그럼 협의 길 임마. 근데 왜 미쳐요? 뒷부분은 이제 설명을 해줄게. 장취산과 은소소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장무기. 그치. 장무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손에게 가서 형님, 의형, 따거 그래서 이 이름을 지어주시죠. 아들의 이름을 형님이 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사손이 자기 옛날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해요. 꼰대네. 아니야. 자기 옛날 얘기를 쫙 하기 시작을 하는데 원래 사손에게 스승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 혼원병력수 성곤. 성곤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천도령기에서 가장 악한 놈, 악당 넘버원이 이 성곤이라는 놈이에요. 이 혼원병력수 성곤이 이 사손의 스승이었었는데 무술을 배웠어. 무술을 잘 배우고서 그러고 있는데 사손이 아들이 태어나던 날 비가 많이 오는데 갑자기 스승 그 성곤이 집에 찾아와요. 그래서 축하한다.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서 그 제자 사손이 술에 만취해서 쓰러지니까 갑자기 이 성곤 혼원병력수 성곤이 나쁜 놈이 그 부인과 갓 태어난 아들을 죽이고 모든 일가족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요. 그 십수명을 다 죽이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사손이 미치기 시작해. 그래서 복수에 대한 마음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해. 그때 죽었던 그 사손의 아들 이름이 사무기예요. 사무기. 그래서 이름을 무기, 모게이, 그래서 이렇게 무기로 지어서 사무기였기 때문에 장무기로 짓자. 내 아들과 같다. 그래서 장무기로 지어요. 그래서 자기 스승이 자기 일가족을 죽인 복수를 하려고 사손이 무술을 더 많이 익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렇게 막 사람을 죽이면서 성곤이 그랬다라고 소문을 내면 자기 스승 성곤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면서 성곤이 그랬다. 성곤이 그랬다. 그러니까 성곤도 무서우니까 얘가 나중에 소림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림사에 들어가가지고서 귀의를 하고서 이름을 원진으로 바꾸게 돼요. 근데 그 성곤이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사실 계략이 있었죠. 그렇죠. 계략이 있었고 일부러 죽였다고. 그렇죠. 성곤이 소림사에 들어가서 이름을 원진으로 바꾸고 소림사에서 이제 입지를 다지거든요. 이야기까지 다 해야겠다. 소림사에 성곤이 들어갔는데
이 성곤의 그 소림사에도 스승이 있잖아. 그 공견신승이라는 그 되게 도력도 높고 무술도 잘하고 불심이 되게 좋은 존경받는 이 스님인데 자기 제자에 대한 그 성곤을 죽이려고 사손이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늙은 스님이 찾아가요, 사손을. 그래서 복수하지 마라.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불심으로 그런 거를 해소를 해라. 그랬더니 사손이 무슨 소리냐? 난 죽이겠다. 그랬더니 내가 그러면 세 대를 맞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맞는 과정에서 사손이 이 스님을 죽여요. 그때부터 소림사랑 사손이랑 철천지 이제 원수지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원한 관계가 얽히고 얽혀 있어. 장무기가 이제 자라면서 이 무인도에서 10년이 지나요. 근데 무인도에서 계속 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사손이 야, 우리가 더 이상 애를 여기서 키울 수가 없겠다. 다시 중원으로 돌아가자. 내가 보니까 중원으로 돌아가는 이 바닷길이 이런 데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배를 구해가지고서 장취산 일가를 중원으로 보내게 되고 사손만 그 빙화도에 남게 돼요. 의천검 어디 갔어요? 의천검은 지금 어딘가 다른 누군가가 갖고 있는데 그건 뒷부분에 가야지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의천검보다 도룡도를 더 갖고 싶어해. 그리고 이제 도룡도가 어쨌든 무림의 전면에 나타났기 때문에. 장취산과 그 안의 은소소와 장무기가 이제 중원을 향해서 이제 다시 막 가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사손에 대해서 물어요. 근데 사실 사손에 대해서 물을 때는 그 악당을 죽여야 된다, 원한 관계를 내가 갚아야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도룡도가 궁금한 거지. 그래서 도룡도 어딨냐, 도룡도 어딨냐, 그래서 다 물어봐요. 결국에 이제 장취산이 자기의 고향인 무당파에 돌아왔는데 거기에 장취산이 왔다라는 소문, 사손의 행방을 알고 있는, 도룡도의 행방을 알고 있는 장취산이 무당파에 돌아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6대 문파가 그 무당파에 집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막 추궁을 해요. 사손 어딨냐, 도룡도 어딨냐. 게다가 그 장취산이랑 결혼한 그 은소소, 넌 더 나쁜 여자다, 악랄하다. 그래서 막 추궁을 해요. 그랬더니 장취산이 이 모든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 그러면서 그 6대 문파의 모든 고수들이 보는 앞에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자결을 딱 하게 돼요. 죽고 나니까 그 아내 은소소가 장무기를 딱 가르치면서 유언을 해요. 2가지 유언을 이야기를 남기고 이 엄마 은소소도 자결을 해요. 아들아, 장무기야, 보거라. 첫 번째 유언. 여기에 있는 6대 문파 고수들이 다 우리의 원수들이다. 그러니 꼭 복수해다오. 이게 첫 번째 유언. 2번째 유언. 이쁜 여자는 너를 속인단다. 왜냐면 엄마가 그랬잖아. 이쁜 여자는 너를 속인단다. 그러니 이쁜 여자의 말을 듣지 말거라. 근데 결론적으로 장무기가 이 2가지 유언을 다 듣지 않아. 복수도 안 하고 이쁜 여자 엄청 좋아해. 폐륜이네. 아니, 폐륜은 아니고 얘가 좀 우유부단해. 자, 이 장취산, 장무기 둘 다 올곧고 신의를 목숨같이 여기고 그런데 우유부단해. 근데 희한해. 영웅문 3부작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다 좀 우유부단해요.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는 굉장히 결단력이 있는데 어떤 사소한 정의나 그런 부분, 특히 여자에 대해서는 막 우유부단하고 뭐 그런데 특히 그 중에 가장 우유부단한 애가 이 주인공 장무기예요. 그래서 이 유언을 남기고서 엄마 은소소도 죽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딱 죽으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야, 도룡도 어딨어? 사손 어딨어? 막 물어보거든? 그랬더니 은소소가 진짜 지혜로운 게 가장 큰 문파가 소림사예요. 소림사의 주지 스님에게만 내가 이야기해주겠다. 사손이 어디 있는지 소림사의 주지 스님께만 말씀드리겠다. 그럼 당신이 나머지한테 다 이야기해라. 그래서 주지 스님을 불러요. 그리고 귀에다가 속닥속닥 이야기하는 척하고 딱 죽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뭐야 얘기 안 했잖아. 사실 얘기 안 했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소림사를 통해서 모든 이 정파들이 다 서로 싸울 거를 알고서 얘기하는 척하고서 은소소는 자결을 하게 됩니다. 프롤로그는 여기까지. 이게 몇 타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40부작 가운데 10부까지를 들으셨습니다. 10부까지 안 봐도 되겠다. 그치. 그냥 순식간에 들은 거예요. 영화랑 좀 비슷한데? 영화에서 나 다 봤던 내용인데. 근데 영화 의천도룡기를 보신 분들, 그 이연걸 나오는 의천도룡기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거기는 사실 굉장히 어떤 세계관이나 그 드라마적인 요소가 너무 배제되어 있고, 치명적으로 다음에 계속, 그리고 20년 동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뭐 거기 소속, 그 배급사랑 뭐 문제가 있었다고.
백업사 문제가 없었어도 다음 탄이 나오기 힘들었을 거야. 그 치정 관계나 그 얽히고 설킨 방대한 이야기를 영화로는 다룰 수가 없어. 내용의 두 번째, 기연입니다. 무협지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특히 이 사조 3부곡, 영웅문 3부작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예요. 기연. 기연이 뭔가요? 기한 인연이에요. 어떻게 고수가 되나요? 열심히 노력하면 아니요. 기연이 있어야 돼. 기연. 이거 무협 영화에 뭐 산에 가다 우연히 뭐 도사를 만난다든지. 그렇지. 완전 클리셰잖아. 그렇지. 그냥 어느 그지가 야, 나 밥 좀 줘. 밥 줬는데 최고의 고수. 개방파 최고의 고수야. 뭐 그런 거예요. 무림에서 은퇴해가지고 이제. 그렇지. 여러분, 절벽에서 굴러떨어지면 땡 잡은 거야. 굴러떨어졌는데 무림 비급이 거기 있어. 그래서 겁나 레벨업 하는 거죠. 여기 웬 굴이 있나? 굴에 들어가십시오. 무림 비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또 사려고 거기서 줄 설 필요가 없어. 뭔가 수상 쪽다가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 뭔가가 정말 보석과 같은 게 아무 버섯 먹었는데 내공이 갑자기 강해지고. 근데 이게 원래 무협 영화에서 시작된 내러티브죠. 그치. 근데 이런 거 되게 헐리우드에서도 많이 따고 거의 엄청 유명한 내러티브잖아요. 그럼 근데 사실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나도 하다가 찬찬히 내 인생을 훑어봐도 이거 흔히 얘기한 말 중에 운칠기삼이란 말 있잖아. 노력하면 잘 살아? 아니야. 운이 좋아야 돼. 그 인부로만 하는 운칠기삼이 운이 좋아야 돼. 그러다 이번 주에도 어떤 그 짤로 봤는데 다이소 사장에 대한 그 인터뷰 봤어요? 네. 죽고 싶었고 자기는 장사하면 무조건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내년의 계획은 뭔가요? 내년에 망할지도 몰라요.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기연이죠, 기연. 그냥 누군가 잘 만나고. 이거 너무 반기독교적이지 않나요? 은혜입니다. 섭리. 그럼 은혜로. 약간 우리나라 영화 타짜에서도 그런 내러티브 똑같잖아요. 그치, 기연이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그쵸. 여기서도 이제 기연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장목의 첫 번째 기연. 두둥. 구양신공에 대한 거예요. 장목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목이가 그 과정에서 어느 괴한의 장을 맞아요. 이제 장이 뭐냐? 여러분, 장풍과 장에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손에서 어떤 바람이나 기운이나 에너지가 나가는 것은 장풍이고. 에네르기파 같은 그쵸. 거요? 그건 장풍이에요. 그 다음에 손을 직접적으로 맞았을 때의 아픈 건 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협에는 장이 있고 장풍이 있는데 이 장목이가 장을 맞아요. 근데 이게 몸을 차갑게 만드는 그런 한기를 느껴지는 그런 장이에요. 그 맞아서 몸이 이제 차가워지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치려면 약으로도 잘 안 되고 소림사의 전설의 비술, 구양신공이 필요한 거야. 왜냐면 음의 독의 장에 맞아가지고 음독의 장을 맞아서 몸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양의 기운으로 몰아내야 되잖아. 구양신공을 익히려고 이 구양신공이 소림사의 비술이라서 소림사를 찾아갑니다. 그 스승 장산봉이 데리고서 찾아가요. 근데 소림사에서 거절을 해요. 왜냐면 그 장산봉의 제자 장취산 문제도 있고 뭐 약간 껄끄러운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돌아오는 중에 몽고군이랑 싸우고 있는 사람을 발견을 해요. 그 당시가 어느 시대냐면은 원나라 때예요. 몽고가 원나라가 전 중국을 다스리고 있던 때라서 이제 그 한족들은 몽고하고 이제 싸우는 거죠. 적대적인 관계죠. 그래서 몽고군이 한 사람을 막 괴롭히고 싸우고 있으니까 장산봉이 그걸 구해줍니다. 그 도와준 사람이 이야기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남이라도 알려주십시오. 나는 장산봉이라고 하네. 깜짝 놀라면서 아니 무림정종 아니십니까? 장산봉이 이제 천하 제일 고수거든요. 무림정종 아니십니까? 맞네. 자네는 누군가? 저는 명교의 상우춘이라고 합니다. 이 상우춘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원나라 다음이 이제 명나라인데 명나라를 세우는 뭐 주원장, 서달, 상우춘 이 핵심적인 인물들이 이 의천도룡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 중에 하나가 상우춘이에요. 그런데 명나라를 세운 게 백년교거든. 명나라를 세운 그 홍건족이 이제 백년교인데 여기서는 명교라고 나와 있어요. 명교의 상우춘을 이제 만나가지고 도와주게 되는 거죠. 명교는 중국에 있는 뭐 어떤 종교 중에 하나인데 불을 숭상하는 종교고 페르시아에 본산을 두고 있고 중국 지부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명교의 상우춘입니다. 명교라고 하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약간 익숙한 이름인데 조로아스터교. 이게 이제 명교예요. 이게 중국으로 와서 명교. 그래서 강호에서는 사파 중에 가장 커다란 집단이 이 명교예요. 나중에 장목이가 이 명교의 교주가 됩니다.
그리고 몽고랑은 되게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몽고가 너무 적대적이니까 명교는 사파다. 그래가지고서 정파 사람들이 명교를 되게 이제 싫어해요. 그래서 명교 사람들 보면은 하나같이 되게 이제 개성이 있고 독특한 인물들이 많아요. 근데 이 명교에는 어떤 신의가 있는 거야. 병을 너무 잘 고치는 친척 의사가 있어가지고서 그 상호춘이 명교에 신의가 있으니 내가 이 장묵이 몸이 차가워서 죽어가고 있는 이 아이를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대신 이 여자아이를 맡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여자아이를 장산봉에게 맡기는데 이 여자아 이름이 주지약이고 나중에 그 치정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제일 처음 만나게 돼요. 주지약과 장묵이. 그 여자아이, 상호춘이 데리고 있던 여자아이는 장산봉이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그 상호춘은 이 장묵이를 의사에게 데리고 가요. 의사에게 데리고 가는데 또 여기서 이제 우여곡절이 있어서 뭐 의사도 죽고 막 이렇게 돼서 장묵이가 도망을 가다가 어느 산에서 개떼를 만나. 개떼. 우선 개떼를 만나. 개요? 도그? 개들이 막 무는 거야. 그래서 정신을 잃어요. 그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그 개떼의 주인이 있었던 거야. 사냥개들이었는데 그 주인의 딸 주구진이라는 여자를 보고 여자가 너무 이쁘거든. 그래서 장묵이가 사랑에 빠집니다. 천사 같아. 게다가 막 아파서 개들한테 물려서 아파하고 있는 자기를 막 고쳐주고 막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이제 흠모해요. 흠모하는데 그 아버지, 그 머물게 된 개떼의 주인이 바로 주장령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그 집에서 좀 지내게 돼요. 지내게 되는데 주장령이 어떤 신의가 있고 젠틀한 사람으로 처음에는 보여요. 그래서 되게 잘 대해줘요. 장묵이한테. 너 오갈 데가 없구나. 그래, 우리 집에서 좀 지내라. 잘 지내라. 편하게 지내라. 근데 사실 왜 잘 대해주냐면은 이 주장령의 눈치를 보니까 얘가 그 전설적인 장취산의 아들인 것 같은 거야. 그걸 눈치챘어. 그래서 얘를 어르고 달래면은 사손의 행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간사하고 아주 나쁜 놈인데 착한 척을 해서 온 가족의 쇼를 해서 장묵이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장묵이가 너무 고맙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려고 몰래 방 근처로 갔는데 거기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랑 그 아버지랑 얘기하는데 자기한테 너무 따뜻하게 대해줬던 천사 같은 여자애가 그 남자의 장묵이 너무 냄새나 짜증나 뭐 내가 언제까지 그 거지 같은 애한테 이렇게 해야 돼 무슨 아버지가 걱정 마 뭐 사손의 행방만 알고 나면 네 마음대로 죽여버려도 돼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장묵이가 속았구나. 엄마가 유언해 이쁜 여자 말은 듣지 말라더니 괜히 한 말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서 이렇게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는데 뻔한 스토리 부스럭 부스럭 그랬더니 누구냐 그랬더니 장묵이 이제 막 도망을 가게 돼요. 막 도망을 갔더니 주장령이 아니야 오해야 하면서 이제 막 쫓아가요. 오해야 아니야 그래서 막 장대엽의 아들을 내가 왜 그랬겠어 하면서 막 쫓아가요. 그래서 장묵이가 절벽에 서게 됩니다. 다가오면 저 뛰어내릴 거예요. 나는 우리 의부 사손의 행방 도룡도의 행방에 대해서 밝힐 수 없어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그랬더니 주장령이 아니야 괜찮아 우리 집에 다시 가자. 그래서 주장령이 그 뚱뚱한 아저씨가 이 장묵이를 잡아요. 그랬더니 장묵이가 그 아저씨를 잡고 절벽에서 같이 뛰어내려요. 으아 하다가 어딘가 이렇게 툭 걸려가지고 떨어지게 되죠. 그 아저씨는 죽고? 아니요. 둘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뭇가지 같은 거에 걸려가지고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딛고 올라오니까 이렇게 절벽에 턱 같은 게 있는 거야. 그 이제 턱에서 딱 보니까 그 주장령, 그 뚱뚱한 아저씨가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거든.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서 장묵이를 때리려고 너 이놈의 새끼 하면서 이렇게 때리려고 하니까 장묵이가 피한다고 도망갔는데 보니까 거기 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소년이었던 장묵이는 쇽 들어가요. 근데 다 큰 어른이었던 이 주장령은 그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몸이 껴가지고 어깨도 끼고 배도 끼고 너 일로 나와. 근데 막 들어가고 장묵이가 무서워서 쑥 들어가서 보니까 웬 무릉도원이 있는 거야. 기연이 시작됩니다. 절벽에 떨어져가지고서 맞기 싫어가지고서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무릉도원이 있는 거야. 막 냇가가 흐르고. 실제로 드라마에서 보면은 막 너무 아름다운 어떤 가야금 소리 같은 것들도 막 들리고 띠로링 하면서 그리고 막 과일도 복숭아가 있지. 그렇죠. 복숭아가 있고. 그래서 막 따먹으면서 여긴 너무 좋아. 그러면서 이제 밖에서 아저씨가 너무 배고파 하니까 과일도 몇 개 던져줘요. 얘가 너무 착한 애야. 장묵이는. 기본적으로 얘는 착해요. 그래서 이제 과일 먹고 지내는데 늙은 원숭이란 말을 만나게 돼요.
늙은 원숭이가 한 마리 나와서 같이 잘 친하게 놀고 있는데 원숭이가 배를 잡고 막 아파하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아파하지? 왜 이렇게 아파하지? 근데 얘가 아까 그 의사랑 있었을 때 의술을 조금 배웠거든. 그래서 이제 배를 너무 아파하니까 수술을 해야겠다 해서 배를 갈라요. 배를 가르고 보니까 원숭이 배에서 책이 나와요. 원숭이 배에서 책이 나와. 이게 뭐지? 구양진경. 구양진경이 나옵니다. 구양진경. 윤국서라는 그 소림사의 구양진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 스님께서 원숭이를 데리고서 서역을 향해서 가는데 그때 이 구양진경을 이 원숭이에게 맡겼던 거예요. 그 원숭이를 여기서 기연,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거 완전 그 벼랑 끝에 서는 용기 그거의 모티브 아니에요? 절벽 끝으로 나를 몰아셔서 그럼. 네. 너무 은혜가 되잖아. 보면서 은혜를 엄청 받아. 날개를 달았네. 그럼. 그래서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치고 계셨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양진경을 쫙 익히게 돼요. 애가 총명한 애라서 5년 만에 이제 익히게 됩니다. 거기 굴에서요? 응. 한 번도 안 나오고? 복숭아가 있다니까? 내과가 흐르고. 그 아저씨는요? 중요한 건 아직 살아있어. 그 아저씨 밖에서, 절벽 턱에서. 5년 동안. 아저씨한테 복숭아 던져줘. 사과, 이런 거 던져줘. 그 아저씨가 더 대단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내과에 물고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장모기가 물고기도 잡아먹고. 근데 물고기는 안 주고 복숭아만 다시 던져줘. 올드보이네. 5년 만에 이 구양진경을 다 익혀요. 그래서 구양진경을 다 익혀서 구양신공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그 몸에 장을 맞아가지고 몸이 차가워졌는데 그 병도 낫고 이제 구양신공의 초고수가 되어서 굴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아저씨는요? 밖에 있어. 빠져나올 때 굴 부시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거기는 부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빗고서 이렇게 비집고서 쭉 나와요. 말이 구양신공인데 그러니까 약간 뭘 그렇게 수지침 놓는 혈전 같은 거 이런 건가? 아니야. 뒷부분에 구양신공은 이걸 익히는 것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중원 최고의 고수가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터득을 했으면 보통 이제 딱 연마한 다음에 이렇게 샥 해가지고 굴을 이렇게 빡 부시고 나오잖아요. 저게 있어요. 구양신공을 익힌 자는 몸의 골격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격을 그러니까 컸잖아. 이미 어른이 됐잖아. 건장한 청년이 됐잖아. 근데 이게 골격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치. 이렇게 꾸겨가지고 이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몸에 있는 모든 기능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골격을 있는 이렇게 거네. 막 이렇게 네. 거기는 이렇게 어떤 세계에 가까워. 너무 커. 부수기엔 너무 커. 그래서 이제 비집고 나오는 거지. 아니 지금 무림 최고의 비급을 익혀가지고 자 이제 나가볼까 해서 두둑두둑두둑 하면 어떤 데로 나가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자연을 사랑하나 보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타노스 수준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거는 실제와 판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무림 최고의 고수라고 해서 막 10,000명과 싸워서 이기고 그 정도는 아니야. 한 태권도 3단 정도인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엄청난 고수기는 하지만 뭐 산을 막 한 방에 장풍으로 부수고 그런 정도는 아니야. 아까 누가 산을 부시면서 나타났다 그러지 그 않았어요? 있잖아. 그건 효과였어. 아니 사자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다 그건 동산이어서 동산. 근데 이 정도의 산은 너무 커. 지금 막 참았던 어떤 분노들이 지금 샘솟아 나오고 있네. 쉴 때가 된 것 같은데. 야, 비밀의 숲에 어떻게 인간이 감정이 없냐? 어떻게 감정이 없어? 전두엽 수술했잖아. 말도 안 돼. 어떻게 감정이 없어? 다 판타지지 뭐. 맥락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지. 아니 맥락은 그건데 이 뭔가 개연성에서 이 앞과 뒤에 무협지에서 무슨 개연성을 찾아 임마. 절벽 떨어져가지고 무림 비급이 원숭이 배에서 나와서 무슨 개연성을 찾아. 그냥 김용 신필께서 그렇다 하면 가 하시면 가. 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여는 구양신공을 장모가 익혀서 최고의 고수가 되는 것까지.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해서 장무기에 대한 이야기. 제발 2부 들어주세요. 2부 여러분 꼭 들어주세요. 왜 라스 마지막 인사가 제발. 여러분 1부 듣고 2부 안 들으면 주화인마에 빠지고 혈도가 거꾸로 막히고 인브로가 사자고 바라면 네 고막이 힘들 수도 있고. 나는 뭐가 더 나올까 궁금해서 듣고 싶을 거야. 그럼 어디까지 가나 보자. 제발 2부 들어주세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2부에서 펼쳐질 겁니다. 2부에서 제발 또 만나요. 쉬겠습니다.